오늘 발표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많이 궁금해하실 폐섬유증 치료제의 기술 개발 상황 그리고 기술 수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회사를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사님들께서 또 따로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했던 일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2023년 말에 폐섬유증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후보물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 후보물질을 가지고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전임상 시험은 거의 모두 완료됐고, 사실 실험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받아서 저도 그렇고 저희 연구진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폐섬유증 치료제 기술 실사 그리고 기술 수출을 꼭 이제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폐섬유증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왜 기초연구가 중요한지, 저희 같은 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를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폐섬유증뿐만 아니라 간섬유증, 또 신장섬유증 같은 아직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야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던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신약이 아무도 도전하지 못했었던 first in class 신약이어서 저희가 그동안 개발 시작 초기부터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을 받았고, 현재도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까요? 사람의 유전자가 몇 개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면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2만 개의 유전자를 탐색을 해서 저희는 이번 폐섬유증 치료제를 개발할 때는 환자와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유전자가 이 폐섬유증 발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찾아낸 것이 저희 혁신신약 ARPC2 저해제입니다. 그래서 이 ARPC2라는 단 하나의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정상 조직 그리고 환자 조직 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폐섬유증 또는 간섬유증, 신장섬유증 어떤 질병이든 거기에 중요한 유전자를 찾아서 그걸 타겟으로 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유전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 놓은 결과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2만 개의 유전자가 전부 약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이 중에 단 6%의 유전자가 이걸 타겟으로 해서 약물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현재까지의 기술을 가지고는 총 합하면 15%인데 이제 남은 타겟들이 9%에 해당하죠. 그러면 나머지 85%입니다. 이 나머지 대부분의 유전자는 약물로 현재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유전자를 이제 환자들 그리고 정상 세포들 간의 구분을 해보면서 여태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던 이런 불가능한 타겟들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어야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first in class 혁신 신약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간 신장 섬유증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가능한 타겟도 약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의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신규 기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표적 단백질 분해제, TPD라고 부르는데요. 표적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하는 좀 새로운 컨셉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유전자 치료제, 실제로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유전자 치료제는 직접 유전자를 조절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성질의 치료제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두 가지 형태의 모달리티를 개발해서 신약 개발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라색 친구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되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ARPC2 저해제, 폐섬유증 치료제는 이 단백질의 기능을 저하를 유도하는 단백질입니다. 화합물입니다. 이걸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이 저분자 화합물은 조금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열쇠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쇠는 이제 톱날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확히 딱 맞는 열쇠를 만들어야만 이 자물쇠를 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3, 4년간 1000개 이상의 열쇠들을 만들어 보면서 이 ARPC2라는 단백질을 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그 열쇠 중에서 조금 덜 맞아서 이제 안타깝게 탈락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런 1000개가 넘는 것 중에 딱 들어맞고 가장 좋은 열쇠를 찾아내서 저희가 임상 단계로서의 개발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분자 화합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타겟할 수 있는 단백질 중에선 말하자면 열쇠 구멍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자물쇠로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번호키로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열쇠를 아무리 만들어도 문을 열 수 없죠. 그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저희 영화 같은 데서 이제 대테러 부대들이 쓰는 방법이 이제 거기 문에 폭탄을 자그맣게 달아서 폭발을 시켜버리면 문을 열 수 있겠죠.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표적 단백질 분해제는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아예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백질을 없애가지고 저희 더 이상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85% 정도의 불가능한 타겟도 이 기술을 이용하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네, 다음 이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여태까지 많은 회사들이 계속 개발을 이어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자 발현을 직접 조절합니다. 아까처럼 억제하거나 파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걸 많이 만들게 하거나 혹은 적게 만들게 하거나 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단일 유전자만 가지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를 한 번에 동시에 타겟함으로써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유증 같은 경우는 염증 반응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섬유화하는 세포로의 분화 과정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중에 하나만 타겟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메커니즘을 동시에 타겟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겠죠. 저희는 그런 전략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가능에 해당하는 타겟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 중에 그냥 예시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유전자 치료제는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었던 그런 질병인데요. 사실 굉장히 입지전적인 약물이고 FDA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승인받았던 약물입니다. 채 1년이 되기 전에 개발을 성공해서 승인받았던 그런 약물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라는 건 그 정도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반드시 저희가 새로운 기술로 도입해야 하는 그런 모달리티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저희가 예전에 이번 폐섬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개발에 썼던 전략을 조금 더 어떻게 진보시킬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폐섬유증에서 섬유증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ARTC2라는 타겟을 찾았습니다. 앞으로는 간과 심장 섬유증에 대해서도 이러한 저희 지식과 분석을 더 확장해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타겟이 적절할지 찾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어떤 유전자가 중요한지 질병 타겟을 확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치료제로 접근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분자 화합물로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모달리티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도입할 두 가지의 신기술을 통해서 표적 단백질 분해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를 통해서 더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가 가장 잘 하는 부분이죠. 기초 연구 개발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임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신물질을 만들어서 임상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 신약을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폐섬유증 치료제는 현재 전임상이 거의 끝난 상태이고 이제 임상 1상을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 그리고 절차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기술 수출에 대해서 논의도 진행하고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폐섬유증 치료제를 통해서 간과 신장 섬유증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몇 번 강조드렸었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결과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실험실에서 검증했던 그래서 간과 신장 섬유증 치료제도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후순위로 개발할 신규 기술 두 가지 TPD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해나감과 동시에 간 그리고 심장 섬유증에서 어떤 치료제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YD생명과학의 기술 개발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사피엔스바이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강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사피엔스바이오와 YD생명과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여러 번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환의 이름은 특발성 폐섬유증입니다. 특발성이라는 말이 붙는 질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특발성이라는 질환명이 붙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병이 왜 일어나는지 왜 발병하는지 정확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 이제 특발성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오늘은 편의상의 폐섬유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섬유증은 우리 갈비뼈 안쪽에 보면 크게 두 개의 장기가 있습니다. 폐 또는 허파라고 부르는 장기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숨을 쉬는데 호흡을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기입니다. 근데 이 장기의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장기가 단단해지는 그런 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손이나 발바닥 같은 데 굳은 살이 박히듯이 그렇게 단단해지는 섬유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런 섬유화가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가 숨을 쉬는데 호흡을 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점점 호흡 기능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하느냐 하면 이 폐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5년 이상 살 수 있는 생존율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장 이제 사망률이 높은 질환들이 암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암들 중에서 특별한 폐암이나 췌장암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암들보다도 이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 있느냐? 지금 현재 승인된 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4년에 승인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약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약물은 사실 치료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호흡 기능이 점점점 감소하는 그 속도만 조금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부수적인 그런 의약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생존율, 이렇게 높은 그 사망률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두 가지 약물이 승인된 이후 지금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개발된 약물, 승인된 약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폐섬유증의 근본적인 치료제는 지금 현재 없는, 그러니까 이 폐섬유증에 걸릴 경우에는 그냥 시한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질환에 대해서 뭐 다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커다란 제약사, 이름만 들어보시면 알만한 그런 세계적인, 보통 우리가 글로벌 제약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약사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관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를 크게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시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제 개발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기존의 방법들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런 전략에 따라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개발 전략을 세웠습니다. 항상 해결 방법은 원인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 환자, 폐섬유증 환자의 폐 조직에서 얻은 저희 유전체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 수집된 유전체 데이터로부터 어떤 유전자, 아까 그 안시현 소장이 얘기했듯이 사람이 한 2만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녀석이 잘못돼서 폐섬유증이 일어나는지 그 잘못된 녀석을 골라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게 이제 치료제 개발 방법이 되겠는데 여태까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표적 혹은 뭐 타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그런 치료 표적을 발굴을 해서 치료제를 개발해야 된다는 전략을 세웠고 저희는 그래서 새로운 그 환자 데이터로부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표적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표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표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정상적인 폐세포가 이렇게 섬유화되는 세포로 진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저희 이제 FMT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막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이고요.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새로운 기전을 가지고 개발된 약물들을 우리가 혁신신약 또는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폐섬유증 치료제는 퍼스트 인 클래스 그런 치료제로 혁신신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히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2021년도에 새로운 표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표적을 발굴을 했고요. 그러한 그 표적을 분석을 해서 이제 개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로부터 그 잘못된 그런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합물들을 아까 뭐 얘기했듯 1000여 개 이상 저희가 만들었고 그런 것들 중에서 골라서 저희가 동물 모델이라든지 혹은 인체 폐조직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에 저희가 최종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신약개발 과제에 선정이 되는 국제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4월부터 지금 전임상 시험을 개시를 해서 지금 다음 달이면 시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임상 시험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모든 그 연구 성과들을 모아서 저희가 FDA 승인기관이죠. 여기에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을 위한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기술 수출을 위한 작업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이명훈 상무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임상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상 시험은 그 앞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단계의 시험들을 뭐 세포라든지 아니면 동물 모델
그다음에 인체 폐조직들을 이용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작용이 있을지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안전성 시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임상 시험은 마지막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뭐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독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 주 목적입니다. 이 전임상의 주 목적이고요. 작년 4월에 개시를 해서 지금 다음 달이면 완료가 될 예정이고 사실 실질적인 실험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시험 내용은 이런 다양한 이 독성들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약 한 30여 가지 종류의 시험 종목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이라든지 호흡 기능, 그다음에 뇌신경,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커다란 쥐랑 그다음에 비글독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 기능상의 이상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으로 먹는 그 경부티어제 약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그 문제가 있는, 특히 이제 폐섬유지이기 때문에 폐로 이 약물이 잘 전달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조직별로 약이 잘 전달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분석을 해봤는데 충분히 잘 전달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폐로도 잘 전달되기 때문에 그 폐섬유증 치료에 굉장히 좋은 그런 약효를 발휘할 것이고, 그리고 뭐 간이나 신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간이나 신장 조직에도 잘 전달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이 저희가 이제 발굴한 잘못된 유전자 그 녀석만 조절을 해야 되는데 다른 그 유전자나 단백질들을 건드리게 되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라든지 독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택성으로 문제가 있는 그 유전자에만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 표적에만 작용할 수 있는지 하는 선택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선택성 평가는 약 100여 종 이상의 다른 그런 그 다른 종류의 그런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는 ARP-C2라고 하는 그 표적계만 아주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90일 동안 렛하고 비글 독에게 이 약물을 계속 먹입니다. 상당히 과량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90일 동안 계속 관찰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혹시 사망하는 동물은 없는지, 그리고 90일이 지나고 나면 그 동물들, 실험 동물들을 전부 부검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장기라든지 조직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 이제 90일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이 되겠는데요. 모두 완료를 했고 전혀 사망한 그런 동물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런 실험 결과를 세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아마도 저희 그 공식 보고서 초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험했던 종목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만 이 폐섬유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링거 인디아나임이라든지 BMS 굉장히 큰 세계적인 제약사들이죠. 그리고 국내에도 대웅제약과 브리지바이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회사들이 지금 그 폐섬유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는 이 두 회사는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두 회사는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임상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약물이 이렇게 앞서 달리고 있는 약물들과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폐섬유증 치료제는 신규 표적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폴스틴 클래스 약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질환에 대해서는 폴스틴 클래스이기도 하지만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표적들입니다. 그리고 폐섬유증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질환의 그런 표적으로 약물들이 개발된 적이 있는 그런 표적들인데요. 그 약물들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약물들, 그런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그 표적이 의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ARPC2라고 하는 이 표적이 하위 단계 단백질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 생리작용이나 아니면 병리작용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여러 단계의 신호 세포 내부와 외부에서 신호 전달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호 전달 체계를 보면 약간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거는 소수의 그런 유전자나 단백질들인데요. 얘네들이 아래쪽으로 계속 신호를 전달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다양한 그 단백질이나 유전자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부분에 어떤 유전자나 단백질을 조절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한 어떤 치료 효과도 나타낼 수 있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한 다른 부분의 하위 단계의 그런 그 유전자나 단백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나 독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이 표적이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단백질이라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조절을 한다고 하면 이 폐섬유증의 한정에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임상 단계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인체에서 얻어진 폐 조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수행을 해서 굉장히 뛰어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환자들에게서도 그런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폐섬유증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에서는 폐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그런 장기나 조직에서 섬유증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신장이라든지 간, 그리고 심장, 피부에도 우리 굳은살도 일종의 섬유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구에도 섬유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데 그런 다른 섬유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다른 어떤 장기에서 발생하는 섬유증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환자의 치료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약물의 어떤 상업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아주 초기 단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만은 사람한테 얻어진 간세포와 신장세포에서 섬유증 치료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을 완료하고 나면 이런 간과 신장 섬유증에 대한 치료제 개발로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 있는 그런 다른 회사의 치료제들도 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폐섬유증 치료제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폐섬유증은 전 세계적으로 약 36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2만 명 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 두 가지 약물이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물들이 이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내면서 코로나가 폐에 생기는 그러한 감염성 질환이죠. 그거에 의해서 폐섬유증이 많이 증가한 것 보고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환자의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고 하면 그 살아남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환자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거라고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폐섬유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약 1200여 종 이상의 아까 안시현 소장 표현을 드리자면 열쇠를 깎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그런 화합물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표적을 발굴해서부터 임상 호흡물질 선정하는 데까지 3년 걸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빨리 진행된 그런 사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표적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임상 호흡물질을 설정하는 데까지 5년, 길게는 7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그 후보물질을 선정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과감하게 그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도전적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후보 물질을 설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폐소물증 치료제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건 저희가 그냥 앉아서 그냥 떠올린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이 폐섬유증 치료제의 기술 거래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기술 거래들을 분석을 해보고 사례 분석을 해서 예측을 했을 때 저희가 신규 표적을 이용한 그런 퍼스트 인 클래스의 물질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기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약 최대한 3조 원 정도의 기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의 그 폐섬유증 치료제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피엔스 바이오 유인실입니다. 제가 사피엔스 바이오에 같이 함께 한 지 이제 3년 넘었고 이제 4년째가 다 돼가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제 전임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게 이제 공식 보고서로 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ARPC2를 발견하고 그 ARPC2를 이제 조절을 하는 새로운 약물을 조절하면서 많이 열심히 했고 많이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결과는 저는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 자신을 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제 3년 이상 연구를 하면서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일단 제 개인 스스로 자체가 일단은 연구자다 보니까 어떤 연구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죠.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만들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신약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개발한 약물이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기술 이전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해도 처음 연구 시작할 때부터 기술 이전하는 시간까지 저희 이제 조그만 회사가 감내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순전히 연구 중심으로 회사가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술 이전을 해야지만 그리고 이제는 로열티가 들어와야지만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저희가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기술 이전의 어떤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사실 회사를 이제 경영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그게 어딘가 하늘에서 전혀 쇠국 같은 데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확정을 해서 그런 매출을 안정적으로 뭔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가. 근데 그런 고민들을 지난 3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고민이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로 지금 발현이 되고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는 사피엔시아 2.0이라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화 계획은 이후에 이명호 상무가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임상시험 많이 어렵다고 하죠. 임상시험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가장 어려운 이유는 우리 똑같은 다 인간이긴 하지만 이 인간이라는 이 종 자체도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다르느냐? 결국 개개인의 유전적인 차이입니다. 이 개개인의 유전적인 차이는 궁극적으로 실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타깃 유전자의 불확실성 그리고 약물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 약물 효과의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이런 부분에 핵심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작년에 독감에 걸렸는데 저도 걸리고 저희 딸아이도 걸리고 아내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타미프 걸리면은 보통 흔히 드시는 약들 있죠. 타미프 독감 걸리면은 타미프를 주로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주님들 타임풀로 드셨을 때 그 어떤 분은 부작용 없이 그냥 효과가 잘 나와서 금방 나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작용 때문에 정말 지나치게 많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하고 제 딸 같은 경우는 부작용 없이 무사히 약물의 효과를 톡톡히 본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미플루는 정말 최고의 신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념에는 사실 좀 변함이 없고요. 그런 신약도 결국 똑같이 독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먹는데 누구는 효과가 되게 잘 나타나고 누구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거의 뭐 죽을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왜 이런 편차가 날까? 결국 핵심은 개개인의 유전적인 차이입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에서 환자를 보통 모집을 할 때에도 이런저런 조사를 해서 결국 임상시험에 참여를 시키지만 누군가는 효과를 보고 누군가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사망하기도 하죠. 그 모든 원인의 핵심은 결국 개개인의 유전적 차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개인의 유전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의 유전적 차이를 잘 이해함으로써 신뢰도가 높은 타깃 유전자를 발굴하고 더불어 임상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예측 인자가 존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좀 더 안전한 약물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약물을 개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조사를 했지만 그런 걸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아주 엄청나게 큰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초기 단계라도 존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효능적인 약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백업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약물을 약을 드셔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약물을 만날 찬스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사피엔시아를 통해서 ARPC2라는 유전자를 발굴해가지고 전임상 단계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운이 좋게 ARPC2가 적어도 전임상 단계에서는 효능도 있고 또 안전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약물이라는 걸 어느 정도 찾아냈는데요. 저희가 이 사피엔시아 1.0에 대해서 좀 접근법을 좀 간단히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피엔시아 1.0은 말 그대로 인간 조직 데이터를 사용해 단일세포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좀 더 환자의 어떤 병적 상태에 관여하는 타깃 유전자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단순히 발굴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그 병적 과정에 관여하는지 검증도 하죠. 근데 저희가 규모가 되게 작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기보다는 이미 공개된 유전자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신약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돈 들여서 데이터를 생산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비용과 자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아쉬움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 중심으로 이런저런 아이디어는 좀 실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실험적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지고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때문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미 기존에 공개된 데이터들은 임상 데이터 아니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운 좋게
ARPC2라는 타겟 유전자를 발굴해냈는데 바로 그 지점이 저희가 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아쉬움이었습니다. 임상 정보가 있었다면 좀 더 정확한 타겟을 예측을 하고 좀 더 정확하고 그다음 임상에 근접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미 구축한 이 사피엔시아 편의상 버전 1.0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피엔시아의 중계 연구 결국 임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을 접목시킨다면은 뭐 당연히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임상에 가깝고 그다음에 우리의 몸에 좀 적합한 우리 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신약 연구의 어떤 효율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약물의 효능 증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저희가 정립한 사피엔시아의 접근 그 방법론과 그다음에 저희의 어떤 아쉬움을 구체화시켜서 결국 사피엔시아 버전 2.0이라는 이름으로 단일세포 연기 서열 및 인간 유체 분석의 기법과 이 정밀 절단 조직 박현이라는 요 어떤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융합해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접근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요건 많이 들어보셨고 두 개 다 들어보셨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인가? 이걸 살피기 전에 왜 PCTS 혹은 PCLS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주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그 임상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 약물 연구 중심에서 관점에서 임상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임상 시험입니다. 결국 임상 시험 결과를 분석을 해야지만 진행해야지만 참여 환자의 약물 반응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예를 들어 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라든지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저희가 임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일부의 환자의 동의하에 그 참여자의 유전체를 분석을 함으로써 약물과 그 다음에 그 환자 사이의 유전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제 분석한 게 사실 현재 실정입니다. 뭐 300명이 참여하면은 300명 참여한 사람들이 다 유전체 분석에 동의한 게 아니라 일부만 보통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임상시험에서 유전체의 정보와 약물 반응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라면 좀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임상시험에서는 약물 반응성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그 자체가 사실 많이 어렵죠. 첫 번째는 임상시험은 환자 유치하는 데 정말 어렵습니다. 뭐 환자의 유병률도 문제가 알 수 있겠지만 보통 임상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원래 또 다른 지병을 앓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약을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연구 진행도 어렵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입원시키지 않는 한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데도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경구제를 개발하잖아요. 근데 참여자한테 이거 하루에 3알씩 2번 복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연 그분께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3알씩 꼬꼬아 복용을 할까요? 그 주주님도 사실 감기가 가다 오면은 잘 안 드시잖아요. 1번 먹고 2번 먹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2번 먹으라는데 3번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임상시험의 실정이거든요. 그럼 연구기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뭐 최소 1년이라고 했지만 뭐 어림잡아 2년 이상, 뭐 심하면 5년까지도 걸립니다. 더불어 연구비하고 자원도 정말 많이 들어요.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뭐 5천억, 3천억 들어가는 건 우습죠. 근데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좋은 정보를 얻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임상시험의 성공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가끔은 좀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실패해서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다면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약물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임상시험의 약물은 임상시험에서 실패하면은 끝입니다.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보수적이고 뭔가 개선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PCTS를 한번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PCTS를 얘기하는 것은 임상시험을 대체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PCT의 결과를 통해서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SBC 101을 계속 개발을 얘기를 하면서 그 XBB 스터디, PCLS, PCTS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결국 그 근원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에서 유래된 작은 조각이잖아요. 자, 작은 조각인데 포인트는 뭐냐? 하나의 PCTS는 결국 하나의 사람, 한 명의 인간을 반영을 합니다. 결국 한 명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의 유전적 다양성을 이 PCTS 혹은 PCS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PCTS는 사람에서 유의한 그 조직을 가지고 있어 실험을 하지만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엑스비보 스터디이기 때문에 생물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실험법, 예를 들어서 유전체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적은 비용, 그다음에 데이터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말 짧고요. 그리고 임상시험 대비했을 때 직접적으로 약물의 효과를 사람 대상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 효과를 저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임상시험과 달리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일부분만 반영을 하고 그 자체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시험을 대체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의 PCTS는 한 명의 사람을 대표한다는 이 문구를 잘 곱씹어 본다면 결국 저희는 이 PCTS를 통해서 임상 진입 전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약물의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테스트함으로써 기능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처리한 PCTS에서 그 환자의 혹은 공여자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게 1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좀 더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1000명 이상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어떤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좀 더 좋은 약물 반응성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덜한 약물 반응성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죠. 결국 포인트는 약물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상 바이오 마커를 임상 시험 전에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발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사피엔시아 2.0의 포인트는 기존의 사피엔시아 1.0이 가졌던 신규 타겟 발굴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만 결국은 그 자체로 이 PCTS와 이제 접목을 해서 임상시험에 들어갈 현재 개발 중인 약물이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자의 우리 인간의 임상시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데 좀 더 많은 큰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사피엔시아 1.0을 통해서 유전체 분석과 관련된 노하우를 개발해왔고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에 있습니다. 사피엔시아 2.0에서는 PCTS와 관련된 어떤 제반 기술들이 포함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는 직접 인체에서 유래한 폐 조직, 현재는 폐 조직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간이라든지 신장 쪽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겠지만 일단 폐 조직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인체에서 유래한 폐 조직을 가지고 간단하게는
뭐 섬유증 마커의 반응성들을 확인한다든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ARPC2를 타겟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은 실제 그 ARPC2라는 유전자가 그 폐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폐 조직, 폐 섬유증을 유도를 관여하는지를 좀 더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 기초 연구를 이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디자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PCTS를 실험했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TS에서 환자 개개 공여자의 개개인의 정보들을 약물 반응성과 연계시켜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궁극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유전적 바이오마커들, 이런 것들을 규명해서 비단 그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ARPC2 그 모듈레이터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을 근간으로 향후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파이프라인들, 또 하나 이런 기술들을 구축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그 자체로 공동 연구를 통해서든 서비스를 통해서든 가치를 창출하고 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자체로 이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이 낯이 익은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일단 먼저 저는 지난 5년간 YD를 지원해 주시고 또 밀어주신 먼저 이 주주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저희가 개발을 하고 2024년은 뭐 전임상을 하는 기간으로 거의 많이 소진된 거고요. 근데 2025년에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같이 뭐 주주님들, 그다음에 저희 여기 같이 일하는 우리 팀장들,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모든 동료들하고 이제 뭔가 즐거움을 나누면서 이 결과를 같이 공유할 그런 시간이 확실하게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주주님들, 저는 여기 앉아서 주주님들은 오늘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주주님을 대신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그럼 우리가 기술이전 할까요? 하고 아마 대부분 이 질문을 여쭤보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한 달에 한 표가 아니라 저희 모든 거를 걸겠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저희는 기술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을 하는데 그럼 어떤 기술 이전을 할까요? 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주주님들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관련된 이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요즘 그런 만남을 많이 합니다. 작년 호세 박사하고 제가 바이오 유럽 작년 11월 달이니까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우연찮게 같은 호텔에서 저희 그 특허사무소 변리사님을 만났어요. 특허사무소 변리사님은 뭐 특허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바이오 행사에 왔길래 이제 당연히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인사드리고 어쩐 일로 여기 오십니까? 그랬더니 특허사무소로 하지만 특허사무소 옆에 그 바이오 옆에서 이제 이런 저희 같은 개발을 중개하시는 업무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행사 가보면은 저희는 뭐 저희 호세 박사나 저나 그냥 영어로 가가지고 저희가 직접 바이오 회사들하고 상담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중간 서비스 업체가 필요 없지만 많은 한국의 바이오들은 현장에 누구를 대동하고 오냐면 그 컨설팅 회사라고 하는 분들을 옆에 대동하고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의 어떤 트랜슬레이터 역할도 하고 또 뭐 이 딜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런 이제 경험상의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해서 돌아와서 저희 윤동호 이사님하고 우리 윤동호 이사님이 케미칼 화합을 디자인하고 뭐 특허를 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변리사님, 우리가 뭐 이 정도 지금 쭉 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렸더니 그 변리사님 하시는 말씀이 보통 한 1부터 이제 100%를 본다면 한 80%, 5%, 90%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건 한 10%, 15% 후단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는 약간의 컨설팅 혹시 뭐 저희가 변리사 그 1년 계약, 그러니까 저희 특허 사무소 계약을 하고 쭉 쓰시니까 매년 우리 비용을 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혹시 저희 컨설팅이 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쭉 들어보시더니 해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다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해왔고 이제 남아있는 것 정도라면
텀들 계약서에 어떤 뭐 필요한 부분들은 좀 봐드리겠습니다. 견적서도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럼 계약서 한번 리뷰할 때 변리사의 입장으로서 혹시 뭐 어떤 약점이 없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본다라는 차원으로는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변리사님 만약에 여기 있는 주주님들도 그런 질문들은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물어본다면 이름값 있는 큰 그 10대 제약사들하고 뭐 한 3, 4조 매출을 내는 작은 회사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딜하는 회사들이 한 뭐 8, 9군데 되는데 이 중에서 이름값이 큰 회사하고 딜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주는 회사하고 딜을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윤동 회사님도 계시지만 이름값이 큰 회사하고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돈 많이 받는 회사는 한 번에 하루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이 개발이 임상을 앞으로 한 6, 7년을 해야 하잖아요. 임상 1상, 2상, 3상 해서 허가까지 받으려면 그 기간을 다 통과하고 실제 약품으로 나왔을 때까지를 다 보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처음에 계약할 때 돈을 좀 적게 주더라도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또 거꾸로 이제 우리 변리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올해 그러면 딜을 꼭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네, 저는 꼭 할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바론 라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바론 라인이 무조건 한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면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 딜을 하는 과정에 욕심을 내거나 혹시 우리가 원하는 걸 너무 취하려고 하다 보면 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틀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해야 한다는 걸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다양한 종류의 전략을 수립하라는 얘기인 거죠. 큰 회사와 작은 회사와 또 어떤 그 회사,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도 잘 파악해서 그 회사가 정말 필요한 것들하고 딱 매치를 시켰을 때 마지막 열쇠가 열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뭐 견적서는 받아놨어요. 그래서 내 마지막 딜 텀 하는 그런 순간쯤 되면 저희 미팅에 초대를 할 거고 또 계약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얘기는 사실 왜 앉아 있으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올해 기술 이전을 한다. 그리고 그 기술 이전을 한 다음에 또 여기 앉아 계신 주주님들은 그것이 나한테 그럼 어떤 결과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주주님들의 의견은 뭐죠? 그럼 언제 상장해서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게 또 질문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발표 자료에 답으로 넣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료들은 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뭐 영어로는 제가 좋아하는 이 브루탈 팩트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냉혹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진짜 해결하고 싶다면 현실에 있는 그 아픈 현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한국 산업이 한국이 지금 지난 신약 개발에 있어서 뭐 기업과 정부와 이렇게 많은 또 주주님들이 투자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직 매출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2023년도에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은 뭐 37조에서부터 1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한국은 바이오로직스, 삼성과 셀트리온은 약간의 장치 산업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유한양행이 그나마 1.8조, 2조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제약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럼 글로벌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약들을 보면 키트루다 약 하나가 34조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이 약 하나가 우리 국내 제약회사 모두의 매출을 합해도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에보비의 휴미라 그리고 저희하고 굉장히 관계가 지금 높은 이 베링거 링겔라임의 약 하나 오페부 이 지금 2개가 치료제로 있다고 현장에 나와 있다고 얘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오페부 약물명으로 닌테다닙은 작년에 2023년에 5조 3천억을 매출을 했어요. 그리고 요 이제 원래 요 노슈의 요 노슈 약물도
한 1조씩 팔던 건데 지금 복지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3천억 매출을 냈고 올해 예상치는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올 초에 신문 나온 걸 보니 이 로슈가 이 약물 권리의 미국 거를 완전히 팔아버렸어요. 이제 1,000억밖에 안 되니까 돈 안 되는 약물이냐고 이거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복지약들이 이제 다 그 시장을 차지한 거죠. 자, 이 대부분의 약들 중에 대부분이 다 몇 개 일부 빼놓고는 다 항암제예요. 왜? 대부분 지금 돈을 크게 상업적으로 돈을 많이 만들어주는 약물은 다 대부분이 다 항암제고 항암제 그래서 다 선두주자들은 아주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한 다른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특례 상장으로 우리 정부 나름대로 134개라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을 만들어줬어요. 그 중에서 신약개발 기업 수만 본다면 54개 기업이 신약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제가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올해까지 나올 약물까지 다 포함해 보면 39개가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이제 지금까지 신약을 개발한 숫자고 올해 FDA 승인 받을 것까지 예상 다 해서 지금 9개예요. 그래도 제가 한 1년 반 전에 발표할 땐 6개를 표시했는데 3개 정도가 늘을 예정이에요. 지금 이미 2개는 오케이가 됐고 하나 더 해서 아마 9개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 개발한 블록버스터 1조 정도 매출 내는 약물은 아직 하나도 없다라는 게 명확한 현실이에요. 자,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막 노력한다고 바뀔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질문해 본다면 지난 5년, 여기 5년, 이제 올해 6년이 있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고 치면 그 기존에 왔던 20년, 30년 기간 동안에 이거 하나도 지금 못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거의 그럴 거라는 거죠. 만약에 같은 기조로 간다면. 근데 이런 약들은요 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우리가 왜 그럼 이런 약들이 안 나오느냐? 블록버스터가 대부분 한국은 지금 이 2개 매출 많이 내는 업체는 CDMO입니다. 그야말로 바이오시밀러예요. 전체 매출 시장이 한 35조 돼요. 그 매출 시장 35조에서 이런 업체들이 큰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여러 개 있는데 나눠먹기예요. 35조 매출에서. 나머지 지금 약물 가지고 있는 이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다 신약을 개발하긴 하는데 베스트 인 클래스들. 얼마 전에 유한양이 만드는 기술 이전한 약물도 알고 보면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에서 기술 이전해서 다시 그거를 존슨앤존슨의 약물을 아웃라이센싱 했는데 그것도 베스트 인 클래스예요. 그리고 또 그거는 좀 운이 그나마 좋았어요. 그 약물을 존슨앤존슨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물하고 콤비네이션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아마도 좋은 매출을 낼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혁신 신약을 만들어서 끝까지 가서 약물로 나왔다면 당연히 이 중에는 이미 수조 원의 매출을 내는 그런 회사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퍼스트 클래스가 좋은 점이 많지만 어려운 점도 있어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면 쉽게 그 기술을 산다 안 산다를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품이면 쉽게 산다 안 산다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혁신 신약이고 퍼스트 클래스고 저희는 작용 기준도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이제 우리 논문이 이제 나갈 준비해서 논문도 나가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 정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실험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 그들을 이해시킨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퍼스트 클래스는 굉장히 큰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영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도 있어요. 이런 양면의 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혁신 신약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시장을 뚫고 계속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만약에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그룹에 낄 수 없어요. 이쪽 그룹에. 그게 제가 보는 한국 신약 개발의 명확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약사만이 가지고 있는 또 명확한 현실도 있고 바이오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명확한 현실들도 좀 있어요.
제약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은 여기 보시면은 신약 한 개 3조 원 정도가 들어요. 평균적으로 올 자료를 보면 3.3조가 들었다고 나와요.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이건 약물리 개발부터 제품까지 나왔을 경우를 다 지금 긴 시간을 보고 있어요.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시작해서 결과를 보기까지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임상 성공률도 물론 낮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 3조 원이라는 돈과 10년이라는 소요 시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계가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보통 나눠져 있고, 요게 임상 단계고, 요 마지막에 허가 단계고, 요게 이제 저희가 하는 개발과 전임상 단계인데, 저희는 요 개발과 전임상 단계에 지금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질병,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건 우리 이 설명,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저희가 전략을 처음부터 어떻게 세우느냐, 항암제로 갈 것이냐. 보통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항암을 해요. 그런데 항암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려면 아까 33조, 뭐 30조, 20조 이런 어마어마한 약들이 다 항암제예요. 이런 애들을 넘어서야 돼요.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솔직히 그것까지는 그렇게 자신이 막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질병의 선택과 집중을 섬유증으로 한 거예요. 섬유증은 현재 2개 약물밖에 없고, 지난 10년 동안은 약이 하나도 안 나왔고, 그 2개 약물도 결국은 환자를 살려내지는 못해요. 그냥 좀 한 뭐 3년, 5년 정도 더 연장해줄 뿐이에요, 생명을.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는 한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신있게 해외에 가서 발표할 때 우리는 섬유화에 집중된 회사로서 섬유증만큼은 야 베른거리 인겔라임 너희만큼 우리도 섬유증을 잘 알아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뭐 조금 약간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멘트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야 우리 그만큼 우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혁신적인 그런 치료약물 개발에 모든 걸 걸었고, 이제 기술 이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 업체들을 만나보면 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우리 한국의 바이오텍들의 부족도 많아요. 물론 그래도 중견기업들,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한 10대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나름 잘해요. 그런데 이제 작은 바이오 기업들은 이 목표 고객 파악이 좀 별로 원활하지 않고요. 이 상호작용도 잘 안 해요. 이 고객 상호작용은 저희가 섬유증을 하니까 섬유증 기업 그래봐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 합하면 한 20개도 채 안 돼요.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그래요. 글로벌 전체로.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논의해야 할 업체들은 그 2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큰 회사라고 해도 항암만 하고 항암에 전문되어 있는 회사들은 들여다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그런데 섬유증에 대해서 좀이라도 관심이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면 그걸 보고 논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객 상호작용은 믿음은 한 번에 가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회사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회사한테 우리가 한 번에 신임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얘기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지난 26일 날 저희 4명, 그 다음에 저쪽 상대방 큰 제약사는 5명이나 들어왔어요. 미팅에. 팀별로 다 들어와요. 팀장들이. 그 미팅을 오르가나이징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뭐 팀장님도 다 들었어요. 지난 3년 이상 우리가 논의해온 우리 파트너 사다. 그 미팅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2명은 우리가 3년 동안 얼굴 보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지만 또 다른 3명은 다른 팀들의 헤드예요. 평가를 위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소개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3년 이상 동안 우리가 꾸준히 논의하고 보아온 업체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필요한 질문들과 답변을 서로 주고받으라고 이렇게 미팅을 1시간 정도 했는데 금방 쌓이는 게 아니에요. 고객 상호작용 아주 초기부터 어프로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신뢰가 쌓여 와서 지금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기술 이전 해도 될 때가 됐구나라고 오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걸 손에 들고 있어도 오늘 한번 만났다고 다음 달에 사인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는 없고 또 특히나 이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글로벌 제약사들은 혁신성과 상업성을 봐요. 이 상업성은 돈이 되냐 안 되냐잖아요 지금.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현 물건 제품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약간의 뭐 부작용이 있어서 의사들은 사용하는 처방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여기서 이 프리스크라이버들, 이 의사 닥터들이에요. 닥터들이 이 약은 좀 이런저런 경우에 만약에 좀 별로 꽤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의사들 안 써요. 그러면은 제품으로 출시가 돼도 그 약을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약이 상업적인 의사들이 썼을 때 괜찮으면서도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글로벌 작사들을 움직여요. 뭐 혁신성은 되게 중요해요. 이 혁신성은 왜 중요할까요? First in class가 돼야 그 시장에 있는 다른 약물을 소위 얘기해서 제끼고 넘버 원으로 나타나면서 아까처럼 5조, 뭐 6조, 7조, 10조 이런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잘 나가는 감기약이 있으면 거기 옆에 뒤에 2번으로 감기약을 넣었다고 쳐봐요. 기존에 잘 나가는 감기약이 있는데 두 번째 약이 매출을 내겠냐고요. 혁신성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 상업적인 부분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자들을 잘 이해해서 우리는 정말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고 누가 필요한 거를 맞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5개 FDA의 레귤레이터는 의사, 보험회사, 환자. 우리 환자한테 잘 보여서 환자가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의사 병원 가시면 어디 뭐 내시경 같은 경우하고 제가 이 약 처방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결정해요. 환자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결정해 주잖아요. 이런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족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요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제약 산업에 대한 현실이지만 이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냉혹한 현실도 굉장히 저는 무서운 팩트라고 봐요. 이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냉혹한 현실 그대로 읽어본다면 전통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의 주요 약점은 단일 파이프라인의 개발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현금 창출이 지연된다는 점이다. 경제 엔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했잖아요. 몇 년 지나서 상폐가 되니 뭐 주가가 반토막 나니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비즈니스라는 걸 하는 거지 기술 개발도 다 결국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그런데 이 현금 창출하는 경제적 엔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이 개발 하나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팀장님들하고 뭐 저희 연구원들하고도 우리가 개발하는 선상에서 과연 현금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엔진이 무엇일 것이냐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꾸준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쉽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현금 벌 수 있는 거요? 화장품 장사를 할까요? 화장품 뭐 원료를 만들어 볼까요? 이런 논의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현장에서 실제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술 특례 상장하는 회사들이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화장품 회사를 인수했네,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인수했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겠어요? 지금 이 경제적 엔진, 현금 창출 이 파워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가능하면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 모델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기술로 연결된 수익 창출 경제 엔진이 되어야 해요. 방금 전에 우리 그 유인철 대표님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요게 지금 1번 내부 파이프라인의 폐섬유증 치료제 ARPC2 모듈레이터 기술 수출 2025년 여기에서 들어오는 경제 엔진 캐시카우는 계약금과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되겠죠. 이 1번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요 1번에 지금 사피엔시아 1을 통해서 지금 한 거예요. 퍼블릭 데이터를 가져서 ARPC2를 찾았고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제 기술 수출을 딱 할 단계에 온 거예요. 두 번째 거 하는데 또 3년 걸리지 말란 법이 없고 우리는 그나마 운이 되게 좋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지만 두 번째 거 개발하다가 3년이 아니라 훨씬 더 걸리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 중에서 요 사피엔시아 2에 해당하는 PCTS 실험, 어세이 그리고 그걸 하나 더 넘어서 싱글셀 RNA 시퀀싱을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이런 일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휴먼 조직 절편 약물 효능 서비스와 이 단연세포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약물도 평가해 볼 수.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바이오텍이 다른 이제 바이오텍이 약물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거 했어요.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약물이 임상에서 좋을지 어쩔지 될지 안 될지 미리 한번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약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휴먼 티슈 한국에서 구매할 수 없어서 미국에 있는 A 업체에서 폐 조직을 샀어요.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 어디로 보냈어요? 유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견적을 받았는데 독일에 있는 뭐 프라노프나 이런 데는 우리 돈으로 한 3억이에요. 3억 실험하는데. 별거 아닌 실험인데 3억이에요. 아, 이건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돈 주고 하기 좀 곤란하다 해서 대학교, 조금 비용은 엄청 그보다 싸지만 잘할 수 있는 대학교를 찾아서 거기에 실험을 의뢰하고 거기서 한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고 어세이만 본다면, 밑으로도 한번 보기가, 고 어세이만 본다면 그건 약물 효능 실험 서비스에 들어가요. 자, 그럼 이거는 1번이 요 1번입니다. 두 번째 휴먼 조직 약물 효능 서비스가 2번이고 정기 구독 매출까지 보면 이건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은 약물 효능 서비스를 우리도 그런 식으로 돈을 내고 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직접 현장, 우리 지금 여기 9층에서 해요. 9층에서 하고 다른 업체들 것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하게 되면 좀 약간 CRO 같은 느낌이 들어서 플러스 싱글셀 RNA 시퀀싱을 분석하는 서비스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아무나 막 못해요. 이거 저희도 유럽에서 실험을 한 다음에 이 서비스를 하려고 뭐 한국 없이 여기저기 막 맡겨보고 했어요. 해외에는 찾아보기가 별로 없어요. 하기도 어려워요. 돈 주기는 비싸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직접 하자. 그리고 약간 이거는 맞춤형 공동 연구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받지만 동시에 이거는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확장된 기술 개발에 있어서 확장된 어떤 그 서비스고, 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 다른 타 제약회사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물의 효능을 평가해 볼 수 있고, 동시에 임상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결과도 약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5월달에 바이오 코리아부터 부스를 아주 작게, 뭐 큰 돈 들일 수는 없으니까 1,200만 원 들여서 부스를 작게 가지고 실제 국내 회사와 해외 회사들한테 이 서비스를 한다는 걸 이제 알리면서 실제 우리가 이거를 매출로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매출에 제가 꼽아놨어요. 물론 이거 제가 그 해외 자료들 때문에 다 그냥 US다로 했지만 꼽아놨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 1번은 우리가 퍼블릭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2번을 하게 되면 실제 이 퍼블릭 데이터 같이 이제 2번을 계속적으로 저희 거 플러스 그 다른 제약사들 걸 해주게 되면 데이터가 점점점 모여지면서 그 큰 데이터들은 정기 구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게 정기 구독은 사실 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호세 박사가 이런 식으로까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만약에 2번을 계속적으로 돌려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그 데이터가 많이 된다면 subscription based 정기 구독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정기 구독하는 거 있어요. 뭐 우리 윤동호 이사님이 쓰고 있는 그 어떤 플랫폼, 화합물 구조 같은 거를 확인해보고 특허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어쩌다가 한 번씩 쓰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 들어가서 보려면 1년에 몇 천만 원, 많은 거, 뭐 슈레딩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비싸서 못 썼는데 1년에 한 1억 이상씩 줘야 해요. 이런 건 다 정기 구독 플랫폼이에요. 정기 구독 플랫폼인데 뭐 매일 그걸 쓰진 않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1억씩 내고 쓰는 업체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너무 비싸니까 못 쓰고 있지만, 자, 그런다면 우리는 전 1억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첨부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노블 타겟 ARPC2를 어떻게 찾았나요? 이 퍼블릭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이 분석을 해서 이거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 정기 구독 플랫폼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요 지금 노블 타겟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이 3번이 준비가 될 정도면 우리도
노블 타겟을 거기서 확인하고 밸리데이션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 같이 신약 개발하는 많은 회사들이 노블 타겟을 그리워하고 찾고 필요로 하거든요. 그것들을 이 정기 구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신약 개발에 필요한 큰 앞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이런 데가 있다면 우리도 돈 내고 노블 타겟 하나 찾아서 아이덴티티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뭐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이게 가능하게 된다면 2번은 가능해요. 이거는 뭐 우리 이미 견적도 준비해놓고 우리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한번 매출을 내보자라고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2번은 그래서 바로 매출도 한번 내보자는데, 이 지금 3번은 뭐 2027년 그 이후부터나 이건 매출이 나지 않겠냐, 2번이 충분히 쌓여질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된 매출이 아니라 기술로 연결된, 어차피 우리는 이 1번 내부 파이프라인 개발은 계속해 나가야 하잖아요. 여기로 연장된 어떤 기술 개발 속에서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경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 기술 수출을 올해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어떤 스케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바이오 마지막 행사까지를 딱 총 앞에 봤을 때 총 한 9개 회사 플러스 한 3, 4개가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 회사가 이제 거래 관심을 표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 아주 큰 업체들을 5개는 CDA를 신속하게 다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적게는 지금 3개에서 많게는 한 5개 정도 회사가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이 지금 현재 미팅 스케줄은 지난 26일부터 이제 미팅을 큰 대기업들이 이제 요청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미팅들은 한 명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팀별로 들어와요. 뭐 각각 신약 개발에 필요한 팀이 한 5군데 된다면 그 팀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각자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건데, 현재 미팅 스케줄을 제가 통보하는 거는 제약사의 기술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 미팅들은 3월에서 5월달 내에 다 진행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스케줄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 업체도 있고, 우리 전임상 데이터가 풀 리포트를 받게 되는 4월 말쯤에 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우리 실사가 시작할 수 있는 5월 2일 정도 돼서 시작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한 번씩은 실사 가기 전에 아마 미팅들을 하게 될 거고, 아니면 바로 뭐 실사를 가게 될 텐데, 이 실사 스케줄도 저희는 5월 2일부터 6월 27일, 27일 요 사이에 실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스케줄을 통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스케줄들이 다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저희는 사실 많이 바쁜 편이긴 해요. 아침에는 미국 쪽 회사들하고 미팅을 하면 새벽에 일찍 미팅이 들어와야 하고, 저녁에는 유럽 회사들은 보통 저쪽 뭐 프랑스, 독일 이쪽은 다 아침 9시가 여기 5시예요, 오후. 그래서 오후 5시 이후에 우리 미팅을 해야 해서 남아야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1월부터 7월까지의 스케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뭐 한 기술 이전 거래에 사인을 하는 시점은 한 뭐 8월부터 10월 사이, 아무리 늦어도 뭐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텀실을 받느냐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더 이거를 이제 뭐 주요 이벤트들을 쭉 그냥 구체적으로 좀 적어 놓은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뭐 CDA도 하고 지금 VDR도 준비가 되어 있고, 뭐 MTA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한두 군데 있긴 하지만 뭐 큰 회사들은 요즘 MTA는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예전하고 또 이 경향도 많이 바뀌었어요. MTA를 하는 회사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물질 가져가서 찍어보고 뭐 다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대부분은 지금 CDA와 내부 실사를 통해서 아마 텀sheet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주님들이 궁금해하실, 도대체 그러면 상장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제 이건데, 2021년, 2년, 3년 해서 4년까지 뭐 저희가 사피엔시아 플랫폼도 개발했고 또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 폐쇄물증 혁신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임상 후보물질 개발도 성공을 해서 전임상도 개시하고, 이제 전임상도 성적 끝나서 리포트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과제 선정도 되어서 그 비용으로 또 개발 사용도 하고 있고, 또 각종 국제 바이오 행사 초대와 뭐 단상 발표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이번에 그 흉부학회 우리 5월 달에 있는 흉부학회 우리 사피엔스 바이오의
그 호세 박사님이 가서 그 단상 발표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2025년 전임상 성공 뭐 이미 된 거고요. 기술 이전 성공도 2025년에 무조건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조금 우리가 욕심을 낮추더라도 저는 무조건 한다 쪽에 그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뭐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공개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 2025년 뭐 8, 9 회사 금년 안에 기술 이전 성공하고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뭡니까 이 거래소에서 굉장히 좀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에서의 조건들을 본다면 기술 수출을 했냐 못했냐, 얼마나 큰 사이즈를 했느냐, 폐쇄증 치료제 저는 그 거래 사이즈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조건을 낮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는 캐시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엔진이 있느냐 없느냐, 장기적으로 기술 수출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경제 엔진을 가지고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경제 엔진, 이 부분도 2026년쯤 되면 저는 충분히 충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내 기업 공개는 아마 이 정도 2026년 7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고, 그쯤 되면 임상도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뭐 2027년이 된다면 임상 2상이 이미 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 이후에 뭐 회사가 더 임상 저희가 직접 하진 않겠지만 저희 뭐 글로벌 제약사가 가져가서 이제 기술을 계속 쭉 진행해 간다면 임상 3상에 허가 출시하면은 그때 더 큰 기업 밸류로 해외 시장도 한번 공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